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오늘 아침에 만났습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공동 운명체고 또 경제 살리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죠.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무적인 협력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새 경제팀이 들어선 지 오늘로 50일째입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내수를 살리겠다.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인데요. 방향성만큼은 틀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강론이죠. 무리한 규제 완화나 부양은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국회 통과가 어렵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입장보다 진짜 경제를 위해서 강론을 아주 잘 다듬는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 게 관건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온 그룹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전자와 중화학에 이어서 이제 건설 부문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삼성의 3세 승계구도 만들기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금융 부분 남았나요? 정리 작업도 가속화하지 않을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운명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생생한 경제 이슈입니다. 아기용 물티슈, 유해물질이 포함됐다 아니다, 이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유해성 물질이 포함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해당 업체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업체의 물티슈는 아기용으로 나온 거라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유해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정부가 오늘 발표했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재건축 연한을 최대 10년이나 줄이고요. 또 안전한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좀 불편이 있다면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인가 기준도 바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렇게 하면 부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 재건축 단지를 위한 대책은 아닌지, 전셋값은 또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의 재건축 완화 대책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이네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증시 끝났나요? 항상 보면 이 추석을 앞두고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9월 시작부터 좀 실망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거래소는 0.68포인트가 빠진 2067로 0.03%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3.25포인트가 빠져서 566.95, 0.57%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63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지만, 기관이 한 750억 넘는 매도를 하면서 주가지수를 좀 끌어내는 그런 모양을 보였었고요. 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뭐 오전 시작부터 이렇게 좀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었고, 대형주 쪽으로도 서로 시비가 엇갈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석을 앞두고는 늘 좋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설도 명절이고 추석도 명절인데 대부분 네. 보게 되면 추석 때가 좀 더 큰 명절이라고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 흐름 자체도 일단 그 자금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수보다 매도 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좀 많았었고요. 네.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주로 추석이 9월, 10월 달에 이제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양력으로 9월, 10월 달에 들어오는데 그때가 대부분의 그 글로벌하게 또 좀 정책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 즉 정책 변수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리원 사태도 사실은 우리 추석 마지막 날 벌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매매 흐름에 있어가지고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석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리 옵션 만기일, 선물옵션 만기일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는 그 11일입니다. 네. 그리고 금토일도 12일 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번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자금 수요가 있어서 주식 팔아서 현금화한다. 이건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글쎄요. 이게 추석을 앞두고서, 그러니까 9월에 리먼 사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백스였잖아요.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9월에는 특별하게 그런 일이 터질 만한 건 뭐 예상조차 못했던 일이니까요. 네.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해 3월달부터 이제 조금 서프라임 모기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상태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연휴 마지막 날 이제 그게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그 팽도 훨씬 더 컸었고요. 그냥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올해는 뭐 그런 걱정은 아니고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수요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썩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업종이나 종목별로 해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도 서로 이제 뭐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네. 특히 통신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이라든가 KT, LG U+가 다 이제 플러스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삼성그룹 관련인데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중공업이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의 구조 조정 얘기 자체가 이제 상당히 다시 한번 지배구조 조정이죠.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 관련된 주식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네.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다 이제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예.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그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서 좀 유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음원 관련주들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그러니까 SM이라든가 YG 이런 쪽이 움직였었고 여전히 그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9월 들어섰으니까요. 네. 하반 쪽에는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발표가 되죠? 지금 뭐 2, 4분기 실적은 뭐 대부분 다 발표가 된 상태고요. 네, 9월에는 그런 변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 3, 4분기 실적은 보통 뭐 7, 8, 9월이 3, 4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10월달 경우에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2, 4분기 실적이 그 예상보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2, 4분기 안 좋다 보니까 3, 4분기에서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기저효과를 발휘해서 오히려 3, 4분기 좀 좋아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경우에도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위주의 산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미국 경기 좋아지고 있고요. 유럽 쪽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통화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 2분기보다는 3, 4분기 즉 하반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 쪽에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는 전반기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굵직한 뉴스들이 많네요. 여보세요? 네네. 네, 부동산 대책이 일단 발표가 됐어요. 네, 지금 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에 그야말로 이 얼어붙은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뭐 거의 수없이 대책을 쏟아냈죠. 네. 지난번에 LTV, DTI 완화도 이미 나왔고요. 오늘은 재건축 쪽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려면은 준공후에 20년에서 40년이 지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죠. 어쨌든 최대 40년이 지나야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최장 연한을 30년으로 10년 단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물론 30년이 지나고 뭐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최소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연한이 지나야지만 그 다음에 안전진단 받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최장 연한이 10년 단축된다라는 거는 정부가 재건축을 촉진하겠다 이런 네.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전 자체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생활 편의가 불편할 경우에는 재건축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주차장
안전장이 현격하게 부족하다거나 네. 배관이 너무 노후가 돼 있다거나 뭐 층간 소음이 심하다거나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다거나 그러니까 구조의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상의 불편한 부분들이 많으면은 지금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걸 주거 환경 점수라 그러는데 그 점수가 전체 배점의 15%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4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약을 드리면은 재건축 기간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고 구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없더라도 생활상 불편이 있으면은 재건축을 허용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건축을 좀 더 쉽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네.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집 가진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요. 집 갖지 못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나요? 그 청약제도를 가입 기간을 뭐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이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 정도로 간소화된다는 건데 사실 뭐 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 가진 사람을 위한 대책이라고 이제 지적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사실은 강남, 목동 뭐 일부지가 아니겠습니까? 송파, 예, 이쪽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워낙 재건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이 결국 강남을 위한 대책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때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구 수도 몇 % 이상 지어야 되고 전체 면적 가운데 일정 면적 이상을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되는데 소형 아파트로 해야 되는데 이 면적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만 맞추면은 네.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구조 안전이라는 건 이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0년, 50년 된 아파트, 뭐 100년 된 아파트도 이제 끄떡없이 지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재건축 기간을 점점 쉽게 해준다는 것이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모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평균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재건축이라는 게 뭐 저절로 있는 아파트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그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거기 추가적으로 뭐 몇 억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노인 두 분만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들은 사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하죠. 예. 그분들은 그냥 지금도 어려움 없이 사는데 재건축한다고 뭐 해가지고 몇 억씩 더 내라 그러면 감당할 능력 안 되고 물론 정부가 모든 거를 제도는 넓혀놓고 그 네. 입주자들한테 사시는 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네.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가 또 적발 규모가 늘어났나요? 예.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규모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 총 2,869억 원, 작년 상반기보다 11%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보험사가 이제 그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통 그 보험 사기를 적발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그 보험사가 발견하는 거 말고 아예 금융감독원이 경찰 등과 협조를 해가지고 굉장히 기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작년 상반기 보험 사기 규모가 71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근데 과거에는 보면은 이 보험 사기가 주로 자동차 보험이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속된 말로 좀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차 부딪히면 목부터 목덜미 자꾸 짚고 나오고 예. 멀쩡한 것 같은데 분명히 사고 났을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다음날 입원했다고 전화 오고 네. 그리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교통사고 환자 많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보면은 예. 병상에 이름은 돼 있는데 환자는 없고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지금 보험 사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험 사기로 세뇌간 돈은 결국 선량한 보험자들이 메꿔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보통 우리와 같은 일반 보험자들의 결국 보험료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보험 사기꾼들의
한테 이 보험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네. 안타까운 거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보험사긴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기를 해서 돈 받으시려는 분이 뭐 일단 도덕적 해이가 있으니까 뭐 그렇죠. 선량한 보험 그 가입자들을 생각을 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네. 예. 2년 전부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계속 부인했었어요.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 합병. 근데 오늘 드디어 공식 발표가 됐네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합병을 합니다. 원래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주로 그 대형 플랜트 건설 쪽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합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많았죠. 예. 결국 중공업하고 합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한 40조 규모의 이제 대형 종합 플랜트 회사가 되는데 지금 삼성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사업 구조 이 계열사 간 이 해체 모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하고 합쳤죠. 삼성 종합화학하고 삼성 석유화학하고 합쳤고 또 삼성 에버랜드의 건물 관리 부분이 S1으로 합쳐졌고요. 예. 또 삼성 SNS하고 SDS가 합치고 뭐 지금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이 사업구조 재편 과정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삼성 같은 경우는 이 거미줄 같은 순환 출자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네. 점차 이것이 단순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장차 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위한 하나의 정지 작업이 아니겠느냐. 예. 사업 구조를 좀 더 심플하게 가져감으로써 후계 구도도 좀 용이하게 가져가고 한번 삼성이 이재용 체제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룹의 틀을 한번 바꾸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남은 게 이제 금융 쪽이죠. 그렇죠. 금융도 결국은 아마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해서 좀 더 이 단순한 구조로 바뀌게 되는 지금도 네. 그래서 계속 지분들을 사고 파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물티슈 많이 쓰시죠? 저도 항상 떨어지지 않게 사놓고 쓰고 있는데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기들에게 많이 쓰는 한 물티슈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이 해당 업체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티슈가 주로 이 아기들에게는 더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유해물질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2부에서 이 유해물질의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이렇게 하시고 의견 문자 쓰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만나는 형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형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어서 오십시오. 하문남면입니다. 주문 지금 갈까요? 비냉 하나, 물냉 하나. 네, 알겠습니다.
인천 성남동 한국냉면 전문점인데요. 메뉴는 냉면, 칼국수, 만두, 보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물냉면하고 해냉면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손님들이 인전 반응을 알고요. 예, 전문점으로서 항상 꾸준한 맛을 일정하게 나가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7월달까지는 괜찮았었는데 8월달에 인전 장마철로 인해 갖고서 8월달 한 달간은 매출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1년 내내 꾸준히 찾고 있는데 여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겠죠. 제일 보람될 때는 손님들이 나가시면서 맛있다는 얘기할 때가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냉면집 다녀왔습니다. 저 냉면 되게 좋아하는데 물냉면, 비빔냉면 늘 어떤 걸 택해야 될지 걱정이 아니라 선택을 잘 못해요. 이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짬짜면 만들었잖아요. 물냉면이랑 비빔냉면도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깔아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이 휴대전화 받는 이에 샵에 0945 넣으시고요. 의견 문자 쓰시고 전송 누르시면은 저희에게 도착이 됩니다.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물티슈. 밥 먹기 전에도 쓰고 또 청소할 때도 쓰고 정말 생활 속의 필수품이 됐는데요. 근데 물티슈가 안전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모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 이름도 어려운데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이걸 비롯해서 물티슈 성분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써도 되는 걸까요?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서강대 화학과의 이덕환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물티슈에서 검출된 성분이 논란인데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이게 어떤 물질인가요? 굉장히 낯설죠. 네. 원래 우리나라 이름은 브로민화 세트리모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데요. 네. 소독약 성분입니다. 소독약이요? 예, 1970년대부터 널리 사용하던 사브론이나 세타비온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던 소독약의 주 성분입니다. 소독약의 주 성분이요? 예. 근데 이게 일부 언론에 보니까요. 중추신경계의 흥분과 발작 같은 것을 일으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고 호흡 근육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살균제 또는 살충제 또는 이런 소독약 이런 것들을 독성을 얘기를 하면은 무시무시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계된 말로는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됐던 살균제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났을 적에 사용하는 소독약이라는 게 있고요. 소독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박테리아에 감염이 됐을 때 먹는 항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살균제, 소독제, 항생제는 전부 박테리아라고 하는 미생물을 죽이는 화학 물질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생물을 죽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인데 살균제는 사람하고 관계없는 곳에다가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고요. 예. 소독제는 피부를 통해서 소량, 극미량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피부 바깥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 네. 항생제는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성능뿐만 아니라 인체 독성에 대한 검사도 다릅니다. 예. 살균제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인체 독성에 대해서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요. 소독제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항생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체 독성을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살균제는 우리가 절대로 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소독제는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게 써야지 됩니다. 예. 항생제도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죠. 항생제는 이제 거의 처방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과량을 우리 몸에 과량이 흡수가 됐을 적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또 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로 돌아와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살균제, 소독제, 항생제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소독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피부에 극미량이 흡수가 되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요. 예. 어느 정도나 이게 접촉이 되면은 유해한가요?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우리 상식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입이나 눈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물티슈를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아주 극미량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가능하면은 건강한 피부, 손을 닦는데,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손을 닦는 데는 네. 가끔 가다가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하루에 몇 차례씩 쓴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물티슈를 많이 썼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문자로도 7082님이 아이 키우는 엄마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예. 이 문제가 되는 이 물티슈를 써왔는데 안전하다고 하니까 밥 먹이고 손도 닦고 입도 닦고 다 닦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저는 좀 화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티슈, 그러니까 물에 젖어 있는 티슈를 이렇게 대량으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의 물티슈에는 그냥 순수하게 물만 적셔놓은 티슈는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썩습니다. 그러니까 안 썩는 물티슈에는 반드시 어떤 소독약이나 살균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지 되고요. 방부제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방부제가 소독약이나 살균제의 다른 말입니다. 아. 다른 것이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다 뿐인데, 네. 그러니까 물티슈가 썩지 않는다. 이렇게 포장을 대량 포장을 해놨는데 장기간 개봉을 해놔도 썩지 않는다는 거는 살균제나 소독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예. 그거를 어린아이의 피부에 쓰는 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근데 소비자들은 어쨌든 모르고 써갖고 지금 7082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앞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아니요, 건가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요. 아. 이게 위험하다고 저희가 말을 하더라도 네. 당장 정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예, 가능하면은 그냥 마른 티슈, 우리가 주변에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티슈를 요새 생수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예. 생수에다 즉석에서 적셔가지고 아이를 닦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럴 겨를이 많이 없어서 엄마들이 이제 이걸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 이 티슈에 소독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아이의 입을 닦아주거나 눈을 닦아주는 거는 상식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정도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대량 포장이 된 물티슈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물티슈든지 대량 포장된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네요. 똑같죠. 거기에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소독약 성분이 안전하냐 안 하냐의 논란은 네. 무의미합니다. 심지어 네. 그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하는 항생제를 거기다 넣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항생제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항생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예. 어린아이의 입이나 눈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가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든지 네. 대량 포장이 된 물티슈는 성인들이 네. 이렇게 상처가 없는 손을 닦거나 이런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네. 어린아이 또는 입을 닦거나 눈을 닦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방부제, 소독약, 살균제 성분이 우리 네. 몸 안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만약에 이제 아이 엄마에게 충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시판되는 대량 포장의 물티슈는 쓰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네. 가제나 예. 거즈라고 그러죠. 네. 거즈나 또는 마른 물티슈를
조금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걸 생수에다가 적셔서 닦아주시는 게 네. 어린아이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 업체에서는 지금 일단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이 미국 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에 등록이 돼 있는 정식 화장품 원료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 상처를 치료하는 상처를 소독하는 소독약 성분으로도 한 40년 가까이 써왔던 물질입니다.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무차별적으로 우리 피부에다 바르고 네. 또 어린아이의 입을 닦아주는데도 써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근데 화장품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의문이 되는데요. 예. 어떻게 미국 화장품협회에서는 이것을 정식 화장품 원료라고 했을까요? 그거를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해석했는가의 차이인데요. 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의료용 소독제의 소독약의 성분입니다. 의료용 소독제. 예, 소독약에. 예. 그러니까 저희 왜 연고류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류, 그런 소독약의 한 주 성분이고요. 네. 그거를 뭐 화장품에도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거는 기능성 화장품일 테고요. 예. 그러니까 피부에 무슨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특수한 화장품일 테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에는 네.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부패가 일어납니다. 네.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극미량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 화장품을 어린아이의 입에다가 넣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티슈, 원칙은 이렇습니다. 젖은 물티슈를 장기간 공기 중에 개봉을 해두면은 네. 부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살균제나 방부제 성분이 독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들어있다는 뜻이고, 네. 그거를 살균제나 소독약은 인체 흡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겁니다. 예. 외용이라고 그러죠. 예. 몸 바깥에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쓰시면은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티슈가 나쁜 제품은 아니고요. 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손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성분을 넣지 않으면은 그런 대용량 포장의 물티슈를 유통을 시킬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러면은 감독하거나 규제하는 기관이 어딘가 궁금한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그렇고요. 대한화장품협회나 안전보건공단 이런 곳들에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서 유해 화학물질이다, 독극물질이다 이렇게 분류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분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소독약 성분으로 네. 의료용으로 한 40년 이상 써왔던 성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 이게 소독약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인체 흡수가 전제되지 않은 방법으로는 써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독극물이라고 분류되는 거는 네. 대부분 인체 흡수했을 사람이 먹었을 적에 생기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가능성이 없는 물질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 물티슈에 이제 그런 성분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티슈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걸 관리 감독할 기관이 필요한데, 이게 감독하는 곳이 있나요? 그 관리는 아마 식약처가 관리하지 않을까. 식약처, 가습기 예. 살균제는 기술표준원이라는 데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처럼 물티슈를 많이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네. 우리가 너무 편리한 거에만 집착을 해서 예.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너무 물티슈라는 제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네. 그 제품을 활용하는 우리의 자세에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티슈를 대량 포장한 물티슈에는 부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균제나 소독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 살균제나 소독제가 들어있어도 상관없는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미국 뭐 FTA도 있고요. 예. 이런 당국에서는 이런 물티슈에 들어가는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이 돼 있나요? 아니요, 그게 그 물티슈를 네. 물티슈를 가지고 입을 닦는 그 목적으로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게 문제죠. 네. 그 물티슈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입을 닦거나 눈을 닦거나 항문을 닦는 그런 관행은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활용하는 거를 예. 정부가 관리해달라.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아예 소비자들의 어떤 그 사용 행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대용량 물티슈는 네. 부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균제나 소독제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소독약이나 살균제는 인체 흡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물질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독약 성분이 입이나 눈이나 항문을 통해서 네.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저는 그거를 제조사들이 네. 자발적으로 포장에다가 크게 그걸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면 혹시나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 이런 물티슈 말고도요. 예. 이런 좀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어서 건강이 좀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또 있을까요? 저희가 몇 년 제품에서? 전에 겪었던 그 가습기 살균제가 아주 대표적인 일이죠. 가습기 살균제. 예. 살균제는 사람 몸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그거를 허가를 해줬고 네. 소비자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써서 아주 불행한 사고가 생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균제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던 겁니다. 네.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유해한 게 아니라 무해하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살균제라는 말 속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유해하다는 말이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참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살균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예. 잘 사용하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규제를 할 필요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부의 규제라는 거는 좋은 의미로는 굉장히 좋지만은요. 네. 정부의 규제는 항상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세금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티슈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살균제에 대한 다시 한번 각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또 바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앙은행들도 바쁜데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다들 관심이에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을 거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유럽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 독일이랑 프랑스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럽 전역에 그 나라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현실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미국식의 양적 완화 네.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 또 이제 ABS라고 이제 파생 상품이 있는데 국채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파생 상품을 매입해서 돈을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쪽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현재 0.25% 기준금리를 0.10%까지 이제 내린다거나 다른 대책을 추가로 이제 쓸 가능성이 있는데 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는 게 지금 당장 어떤 행동에 나서기에는 좀 빠른 것 같다. 네. 왜냐하면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
그때 TLTRO라는 그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이제 결정을 했고, 그게 이제 9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이걸 시행하고 나서 좀 뒤에 좀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요번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이제 프랑스, 독일을 말씀드렸는데, 프랑스는 뭐 최근에도 그 뭐 대통령 총리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독일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중간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난처한 그런 상황인데, 그 유럽은 여러 나라가 이 연합체 성격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 일치된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미국은 연준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유럽이 좀 필요성, 이런 정책의 필요성은 있지만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도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네. 일본은 이제 어떤 통화정책이든 할 여력이 참 없지 않나요? 예, 지금 작년 4월에 이제 돈을 좀 풀었고, 그 뒤에 세 개의 화살이라고 해서 돈을 풀고 재정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이라고 해서 경제 구조 개혁을 바꾸는 그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 세 번째 화살, 이 성장 전략에서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비세를 4월에 인상을 했는데, 소비세 인상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또 내년 10월이면 소비세를 한 번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 8%인데 10%를 올리고, 이 세금 부담이 계속 되다 보면 아베노믹스가 좀 꼬여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아베노믹스 약발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일본은행 쪽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거는 좀 불가피하게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본이 좀 더 돈을 풀지 않겠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돈을 풀어버리면 나중에 써야 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좀 아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제 상황을 좀 봐가면서 내년쯤에 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번 더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월드컵 하면은 뭐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월드컵 하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긍정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꼭 월드컵에 저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월드컵의 저주, 올림픽의 저주, 이런데 대형 이벤트 전에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면서 좀 경제가 부음을 이루는데, 이 대형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절벽이 되는 거죠. 이 경제가 차갑게 냉각되고, 그 일례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올림픽을 했었는데, 그 올림픽이 끝나고 몇 년 후에 그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경제 위기가 이제 있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 경제 성장률 각종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 개 분기 연속, 그러니까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서 사실상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3분기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좀 어려워 보인다는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올림픽이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뭐 내년쯤에는 반등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러시아가 1월에 이제 소치 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 경제도 그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 이후에 그 후유증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그 갈등,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서방의 경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뭐 경제 성장률이 뭐 0%대에 지금 빠져 있고요. 또 러시아 루블 환율도 뭐 한 10% 넘게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뭐 중국, 인도, 이렇게 좀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브릭스 중에서 그 인도를 제외하고는 경제 사정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하려고 하겠어요?
일단은 개최하기 전에 그 효과를 기대하고 다들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앞에서 이익을 보고 뒤에서 손해 보는 장사라고 많이 하는데 꼭 이익이 되는 장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문 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네, 정부가 오늘 강도 높은 부동산 후속 대책 내놨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최대 10년 줄이고요.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는데 또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좀 불편이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인가 기준도 좀 넓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열풍이 이것 때문에 다시 이는 것이 맞느냐, 혹은 또 이 강남 재건축을 위한 소스를 낸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것은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